네, 많이 기다렸죠? 음, 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제 8강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양해해야지 뭐. 오늘은 여덟 번째 강입니다. 화산도 13장에서 14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반을 넘었어요. 총 종장까지 26장인가 27장인가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막바지가 아니고 5분 응선 반을 넘은 셈입니다. 반 넘으면 다 온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거의 드러났어요. 인물들도 등장할 사람들은 거의 등장했습니다. 물론 뒤에 조연으로 등장한 사람이 없진 않지만 큰 윤곽은 이제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5주 정도 강의가 남아 있는데 한 주를 더 하더라도 이 화산도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을 때까지 나는 학점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력이라는 게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저 이 지혜의 광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 뜻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조금 늦는 학생들 어여어여 따라오세요. 자, 오늘 13장, 14장 시작하겠습니다. 출석부터 불러야죠. 정다산, 다산 씨 힘들죠? 다산 씨나 원석 씨나 일하랴, 공부하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일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어쩌면 학교만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지도 몰라요. 그래 귀한 줄 알죠. 떠나봐야 귀한 줄 압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멀리 떠나봐야 또 귀한 줄 알듯이 사람이 그런 모양이죠. 이 가까이 있을 때는 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할 때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잘 할걸. 나중에 후회가 밀려와도 나는 감당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감당을 못할지도 몰라요. 민동후, 박서영, 서하진, 송하현, 이담혜, 주호영, 호영씨 어여에 따라오세요. 담혜씨도 그렇고요. 강혜린, 김하은, 고은서. 지난주 우리 은서씨 발표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우씨도 그렇고요. 우리 지난주 13장, 14장 발표 성우씨와 은서씨 발표 잘 보시고 에세이도 한번 잘 보세요. 예, 눈여겨볼 지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성우와 고은서의 발표 잘 들여다보세요. 구한울, 유경민, 경미씨도 힘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치웅, 최동영, 최경민, 김세빈, 정원석, 김진현, 진현씨 꺾이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오세요. 이성은, 성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제가 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눈빛입니다. 눈빛. 그리고 댓글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책 읽기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 얼추 감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과 14장 이방근이 서울에 와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는 걸로 이 진술이 채워져 있습니다. 서울에 온 이유는 유언의 유학건이죠. 유언을 일본에 유학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이 서울에 온 뭐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나영호라는 친구죠. 친구를 만나고요. 그리고 우상배 선배죠. 우상배가 나이가 40살이니까 우상배를 만납니다. 전향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동성을 만나죠. 문난설을 만납니다. 이건수와의 대화도 깊이 있게 진행되죠. 특히 13, 14장에서는 이 이의원의 변모, 삐라 사건으로 유치장에 다녀온 이의원의 변모가 눈에 띕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배경은 서울이고요. 48년 8월 13일에서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8월 15일 8.15가 껴있죠. 48년 8월 15일이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한마디로 재수없는 8.15, 빌어먹을 8.15라고 이방근은 얘기를 하죠. 더럽혀진 꿈만 이방근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 8.15가 빌어먹을 8.15고 재수없는 8.15고 왜 똥통에 빠진 꿈으로 가득한 날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3장에서는 8월 13, 14, 15일이고요. 13일 이방근이 서울에 도착하죠. 이건수를 만나고 만나서 영계백숙을 먹죠. 그리고 나영호와 문난설을 잠깐 만납니다. 그리고 이 조영아와 오남주 등등도 등장하죠. 유언의 석방 이후 얘기입니다. 유언이 주장에 석방됩니다. 4월 14일 날, 13일 날은 나영호까지 만나고요. 그리고 15일 날은 이 정부술 기념일 빌어먹을 8.15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치장에 석방된 날, 유언이 석방된 날, 제주도 재경 제주 학생회 같은 거죠.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제주 사람들의 모임, 그 몇몇 학생들이 찾아오죠. 학생들에게 이방근이 선배로서 뭐 연설 비슷하게 얘기 비슷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 성우 씨가 발표를 잘했듯이 제주 학생회에서 발표한 그 선언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언문도 우리가 화상 강의 시간에 비교적 상세하게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14장에서는 16일에서 20일 사이인데 이분은 우리 고은서가 아주 발표를 잘했어요. 우상배 전향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 40세입니다. 나이 잘 봐둬야 돼요. 그리고 하동명 유원의 담임 교수인데 종로에 있는 다방 백조에서 만나죠. 또 집에 와서도 함께 긴 얘기를 나눕니다. 하동명이라는 그 유원의 담임 교수와의 대화, 유원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동명이라는 사람의 이 정치적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얼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황동성, 박갑삼, 김동삼이라는 뭐 여러 이름을 가진 황동성이라는 사람, 여기 황동성의 불화인 권총에 주목하라고 했죠. 이 서사장치에 주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유언 일본 유학 보내기 작전이 일종의 근데 유언이 거절하죠. 계모 선옥의 임신 소식 그 전화로 이태수가 사촌 동생 이건수에게 전하죠. 소식을 접한 후 유언의 행동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언의 그 스웨터를 짜고 있죠. 남승지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딱 그림 그려지죠. 비교적 단출합니다. 스토리가 13장, 14장은 이방근이 서울에 와서 이러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수, 나영호, 문난설, 조영화와 유언의 친구들. 오남주 얘기는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다다음 장인가요? 오남주 집안에 비애랄까 비극이 있습니다.
오군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오군이라고. 그 우상배라는 사람, 부산에 배를 가지고 온 사람이죠. 이 배에 유언을 실어 보낼 예정이었죠. 이방금도 계속 고민합니다. 일본으로 가 말아 하면서. 그렇죠. 하동명, 그리고 황동성, 그리고 최용학, 최상규의 아들이죠. 제1은행장의 아들, 광주에서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근이 있는데 유원인을 찾아와서 이 사랑을 구걸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보이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의 변신이라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 물음표에 잘 주목해 바랍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은 우리 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예요. 먼저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백화점이 바로 미스코시죠. 날개. 그리고 박완서의 뭐죠? 남옥. 박완서의 남옥이라는 그 장편 소설에 나오는 그 배경, 우리 나 화자인 나가 그 화가 누구죠? 옥화가 옥화백을 만나고 한 것이 바로 이 미스코시 백화점입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죠. 한국은행 앞쪽에 있는 은행입니다. 여기 백화점입니다. 남산 올라가는 길목에 있죠. 옛날 그쪽에 우체국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이 길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조선은행, 한국은행에서 건너서 미스코시 백화점 자리 지나서 신세계 백화점이죠. 쭉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조선 신궁 자리도 있곤 해요. 한 장소성에 주목해서 소설 읽는 것도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 장소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미스코시 백화점은 일본인이 세운 최초의 현대식 백화점이죠.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이 세운 백화점으로서는 화신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 화신백화점은 지금의 우리 화산도에도 계속 나오죠. 종로 광화문 사거리 그쪽에서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 할 때 있는 이 화신백화점 얘기가 나오죠. 화신백화점 지금의 삼성 그 빌딩입니다. 광화문 내거리 아니 종로 내거리죠. 종로 일가 내거리에 있는 그 화신백화점 자리입니다. 거기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보신각 그 맞은편이죠. 서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근이 서울 와서 어떤 길로 가는지 쭉 지도 그려서 따라가 보면 대단히 재밌을 겁니다. 이 거리를 택시 타고 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종로에서 안국동까지 택시를 타고 온단 말이지. 나중에 서울 얘기 나오면 지도로 한번 보여줄게요. 서울 지도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스코시 백화점이 동화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꿔요. 여기 나오죠. 동화백화점 이름을 바꾸는데 이 미스코시라는 일본식 이름에서 이 동화백화점이라는 조선식 그 한자로 바뀌는데 이름이. 근데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일본 요리점과 우동집 등 일본풍이 조선에 재빨리 자리 잡는다는 것이지. 이게 이방근은 불편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일본 가수 고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고가라는 사람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고 옛고자에다가 하자
하래야 축하하다 할 때 하자죠. 이 고가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엔카 가수가 있습니다. 엔카. 우리는 트로트와 비슷한 장르죠. 예. 고가의 노래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 일본 가수 고가의 노래 언덕을 넘어서가 들리곤 합니다. 들려옵니다. 아직 일본이 제대로 떠나가지 않은 거죠. 제대로 떠나간 정도가 아니고 이 친일파의 후예들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친일파 후예들도 아닙니다. 친일파들이 잠깐 숨어 있다가 이승만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하죠. 이걸 이 노예 정신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13장, 14장은 특히 친일파, 친일문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눈에 띕니다. 이 문학자의 자기 비판 얘기는 지난 화상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네, 여기 이 우동과 그 일본 요리를 매개로 해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일본의 잔재, 일제 잔재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시 맛 있었을 게 틀림없어. 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를 줄이려고 전원을 뽑았는데 컨센트를 뽑았는데 그래도 소리가 들리네. 뭐 이 정도 잡음은 그냥 BGM으로 들어주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일본 요리 전문가 우동집이라 재빨리도 일본풍이 조선에 상륙한 셈이군. 친일파의 기만을 둔 정부 수립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관련된 것이겠지.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뒤에서 볼게요. 화신의 경우는 그렇다 해도 이 화신백화점 나오죠. 이때 화신이 그 화신백화점이에요. 이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운영한 백화점입니다. 이 박흥식은 또 친일파의 두목격이죠. 많은 그 돈을 천황폐하께 바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죠. 화신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화의 경우는 이 동화는 미스코시에서 온 거니까 동화의 경우 적산의 불화로 적산 딱 보이지? 적의 재산이에요. 이때 적이란 일본을 얘기하죠.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의 불화. 이 불화한단 말은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불화한다 이러죠. 적산의 불화로 미 군정에서부터 구친일파의 매국적 자본에 걸쳐 있지 않은가. 이 적산 불화가 사실은 한국전쟁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죠. 네, 북한은 이 적산을 다 몰수해서 뭐 권력이 갖기도 했지만 다 어떤 식으로든 국유화했죠. 근데 남한에서는 많은 경우 이 적산을 친일파 세력들이 가졌지 대부분. 지금도 우리 이완용의 후손들은 이 재산 아버지의 재산들을 유지하고 있죠. 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떳떳하죠. 이 탄식이 아주 깊습니다.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미 군정이 또 이 구친일파를 보호하는 방어막이기도 했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든가 우동과 사시미를 먹어도 일본이 그리워지지 않든가. 동아의 일본 요리는 그렇다 쳐도 이 동아 백화점에서 먹을 수 있는 일본 요리는 그렇다 해도 이제는 오로지 일본 앞잡이였던 자들, 일본이 그리워 어쩔 줄 모르던 일본과 함께 했어야 할 자들에 의해 이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 일본 요리찜이야 뭐 요리니까 그렇다고 하자.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 뭐 음식은 그렇다 해도 오로지 일본 앞잡이였던 자들이 또 어떤 자들이냐면 일본이 그리워 어쩔 줄 모르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일본과 함께 했어야 할 자들이 그 자들이 이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란 말이야.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미치고 환장한다 그러지. 뜻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황망한 일이죠. 어쩌면 좋을까.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애썼던 사람들의 그 배신감, 배반감은 얼마나 컸겠는가. 한번 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포지션에 있다 치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자, 412페이지에 이어서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친일파가 적산 처리로 일본이 남긴 재산을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로 불화받았지. 도둑이나 다를 바가 없어. 민족 반역자, 친일파가 정계와 재계를 지배하고 애국자가 순환을 당하는 정신적 토양이 이 나라에 생겨난 거야. 따라서 이 사회의 풍조는 민족 정기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정의 같은 것과는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지. 과거에 나라 팔아먹은 자들, 일본이나 독일에서의 전범, 한국에서는 한간이야. 그런 자들이 일본이 떠난 뒤에도 사회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마는 거기에선 이른바 선악의 기준 같은 게 이미 소실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성호 씨의 그 발표에서도 인용했던 문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무슨 정의니 뭐니 선악의 기준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야. 자기 민족, 자기 결의를 짓밟고 이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로서 온갖 특권을 누린 자들이 해방된 나라에서도 고스란히 그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갈등의 핵심이 바로 이 해방 이후 일제 잔재 청산을 못한 그 여파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잘못에 대해서 참여할 줄 모르죠.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그 부끄러움은 그냥 시에만 있을 뿐이에요. 윤동주라는 고독한 그 여린 영혼만이 부끄러웠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떳떳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서 모윤숙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가는 물론이고 행정가, 법조인들, 그리고 예술인들까지, 문화예술인들까지 떳떳하지. 그 당시 조선인 치고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친단 말이지. 그러니 어느 한 정치 공동체가 정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독립운동에 모든 걸 바쳤던 사람들의 그 회한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니 이 이명박 씨는 대법원에서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뉘우침도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떳떳하죠. 자신은 감옥에 갇히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을 것이라 얘기하지. 뭐 이명박 씨의 진실은 아마 돈일 겁니다. 그 정확할 거예요. 진실 즉 돈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들이 법적인 이 판결까지 받으면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누구도 제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예, 이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우동 한 그릇에서 이 친일파들이 부활하는 얘기까지 쭉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이 동아 백화점으로 변신했지만은 유구하게 이어진다는 얘기겠지.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변신하는 거 보세요. 뭐가 다른가 그거하고. 반공이라는 깃발만 내세우면 다 애국자가 되는 거야. 우리 화상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독립군들이 불렀던 군가를 서북 청년회의 가 노래로 부르잖아. 자신들이 애국자가 되는 거지. 이 배반의 시절, 그 고통스러운 배반의 시절들을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의연히 지금도 정치 세력으로 큰 세력으로 남아있죠. 이승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언의 히스테릭한 발작 부분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죠.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석방되어 나오는 유언을 데리러 가죠. 이 당숙인 이건수와 오빠인 이방근이 그 자리에서 유언이 히스테릭한 발작을 보입니다. 함께 유치장에 있던 그 동료들과 나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겠고, 또 자신만이 특권을 누린다는 그 뭐랄까 미안함도 있을 테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경찰서 안에서 있었을 그 협박들, 그런 공포도 있었겠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유언의 의식은 놀라울 정도 성장해 나아가죠. 유언의 성장의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하나의 변곡점이 유언이 종로경찰서 벤치 의자에서 보여준 신체적인 반응, 즉 히스테릭한 발작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발작 이후에 유언은 어떤 그 신체적 변화뿐만이 아니고 어떤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유언의 의식적 성장과 관련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은서 씨가 발표를 잘 했었어요. 이 유언의 의식의 성장, 변화 과정은 꼭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맨 뒤에 스웨터까지 이어지죠. 남승지에게 보내는 스웨터까지. 한라산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남승지에게 보낼 스웨터를 짜고 있는 유언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지. 이때 이방근은 개장이 날카로운 시선을 두 사람으로부터 유언 쪽으로 던지면서 동시에 배우의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돌아보았다. 돌아보고 이건수도 놀라 일어섰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유언이 앞머리를 쥐어뜯듯이 손가락을 넣은 채 상반신을 발끝까지 달그락거리며 떨고 있었던 것이다. 뭔가 경련했다는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인지 당장이라도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외쳐댈 것만 같았다. 이 신체적인 변화랄까요? 이 발작이 유언이 그전과 이후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지표가 되는 셈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그 전부터 물론 유언이 이 변화하는 모습의 일단을 우리가 보긴 했었어요. 그죠? 이제 이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면서부터 이 유언은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계에 히스테릭한 발작이 있다고 나는 판단하는 것이지. 이런 지점들 한번 잘 보면은 도서를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데, 특히 역사와 문학, 역사와 소설과 관련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소설은 당연히 역사를 모티프 또는 소재로 하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작가의 철학이나 가치관, 역사관에 의해서 변주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픽션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혹자는 역사마저도 허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역사적인 사실을 소재로 해서 그 역사의 의미를 소설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역사 소설을 얘기한다면은 이 역사와 문학적 재구성의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그 재구성이 어떤 점에서 갖고 다른지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4.28 평화 협상이었지. 기억나요? 4.28 평화 협상. 4.28 평화 협상에서 이 그
당사자가 누구였죠? 군 쪽에서 나온 사람이 김익구라고 했었죠. 이 김익구. 김익구는 실존 인물. 이것도 발표자가 다 얘기했었지. 실존 인물인 김익렬을 모델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게릴라 쪽에 이 파트너였지. 이 사람은 아니죠. 김성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었죠.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인 김달삼. 본명이 이승진이라고 해요. 이승진. 이 두 사람 F 육군 예비학교를 나왔다는 걸로 기록되어 있었죠. 바로 후쿠치야마라는 육군 예비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김익렬과 김달삼은 이런 걸 찾아보면은 흥미진진해요. 후쿠치야마 육군 예비학교를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김익렬은 남한에서 오랫동안 사는데, 김익렬이 잠깐만요. 내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익렬이 1921년에서 1988년까지 1921년에서 1988년까지 삽니다. 67, 8세까지. 그런데 김달삼은 김익렬보다 2살 어립니다. 1923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어요. 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에서 이 빨치산으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김달삼 모가지 벤 곳 이런 장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정선에 가면은 정선 쪽에서 빨치산으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찾아서 확인해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랬는지, 또 이 혁명이 노예가 된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김익구와 김성달이 이 양측을 대표하는 파트너로서 4.3 평화 협상을 끌어냈었지. 그 정전에 이르렀었잖아.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역사 사실이고, 또 하나가 이 경찰의 음모로 이게 파기돼 버리죠. 여기 오리 사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오리 방화 사건. 오리라고 썼었죠. 오리 방화 사건이랬었는데, 이때 오리는 오라리 방화 사건입니다. 이 오라리 방화 사건은 실제로 있었어요. 이 오라리에서 이 경찰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경찰이 방화를 해서 마치 게릴라들이 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을 응징한 것처럼 꾸며서 이 협상이 깨지게 한 것이지.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꼼꼼히 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사실이 만나죠. 여기 이제 이방근이 그 사실을 어떻게 보고 주인물들이 어떻게 보는지 등등을 쭉 소설적으로 재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또 하나 우리 13장에서 주목할 그 역사적 사실이 뭐냐면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입니다.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박진경이 누군지, 왜 암살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봐야겠지. 근데 소설에서는 박경진이라고 나옵니다. 박경진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본명은 박진경인데 박경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사람이 문상길 중인데, 문상길과 그 하사관들이 함께 이를 꾸몄다고 하죠. 근데 우리 소설에서는 현상일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을 쭉 추적해 들어가면은 호남일보의 신문 기사도 볼 수가 있고요, 당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해야 문학과 역사의 그 낙차도 확인할 수 있고, 역사적 그 사실들을 이 작가는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는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박진경 대령의 암살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테죠. 이방근은 어떤가를 봐야지. 이때 그 당숙네 집에서 젊은 학생들, 친구들이죠. 유언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현상일 중위의 그 최종 재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거든. 이건수의 그 전화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에요. 생으로 꾸며낸 허구가 아니란 말이지. 이 역사를 재구성한단 말이지. 문학적으로, 소설적으로.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이 허구인지, 그 허구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문학적 소설적 재구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야지. 이 박진경 대령은 예를 들면은 박정희 시대 때 차지철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들어봤나?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부마 항쟁 당시 부산 마산 항쟁이죠. 원래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권력 박정희에 대한 이 반대 시위가 일어났었어요.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됐죠. 마산으로 이게 확산됐지. 그 79년 10월 무렵입니다. 긴급조치에 반대하고 그랬었지. 그러자 차지철이가 크메르의 예를 보라 하면서 저 새끼들 몇십만 명 죽여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단 말이지. 그 말을 듣고 있던 김재규가 뭐 쏘았다 그러죠.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내막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걸 미리 얘기한 게 박진경 대령이에요. 제주도 30만 다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 내부 식민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게 무슨 나치스 얘기나 무슨 뭐 크메르 루즈의 그 대량 학살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든 여수 순천이든 광주든 이게 권력 입장에서 보면은 내부 식민지였거든. 이 내부 식민지에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량 학살하는 건 정당화돼요, 얼마든지. 그때 문건들 같은 거 보란 말이야. 나중에 제 11권쯤 가면은 얘기했었죠. 여순 사건 얘기 나올 때 신문 기사 같은 거 보여줄게요. 또 이 소설에도 그대로 신문 기사가 인용돼 있습니다. 특히 책이나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부분들은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에 주목해서 혹시 읽은 학생 있나? 우리 역사학과 최경민 어때요? 주목했나? 우리 서영 씨는 이 부분 혹시 밑줄 그었습니까? 이런 부분 잘 봐야 돼.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게 지금 11월 1948년 11월 초토화 작전 명령이 나오기 전이야. 48년 8월이니까 지금 11월 달에 초토화 작전이 이제 나오면서 그야말로 중산간 지역까지 제주 사람들 초토화 해버리죠. 마을도 싹 없애버리고 사람의 목숨들도 싹 없애버립니다.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오메열 감독의 지슬이라는 영화 업로드 했어요. 링크 했으니까 꼼꼼하게 보기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상도 많이 받았어요. 흑백 수묵화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아주 느리게 흐르는 그 미장센들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이방근이 그 유언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부 고관과 현지 토벌대 사령관 등이 조국의 존립을 위해, 조국이란 남한 단독정부겠죠.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공언하고 나서 그러한 의도에 따라 작전 계획을 진행시킬 때 그들은 30만 명을 희생시키는 그 아수라장의 상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있어요. 30명을 죽이는 그런 아수라장, 지옥도를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 동무들도 알고 있듯이 게릴라와 군의 4.28 평화협정이 음모로 파기되고 김익열 연대장이죠. 본토로 자천된 지
뒤 그 후임으로 제주도 토벌 사령관이 된 박경진 대령이 그랬습니다. 나오죠? 일본 제국주의와 나치스는 국가를 위해 몇백만, 몇천만의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했지만 일제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독립한 우리 조선에서 이런 말을 같은 조선인이 공언하고 실행되는 사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일본 제국주의 나치는 국가를 위해 몇백만, 몇천만의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하지만 일제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독립한 우리 조선에서 이런 얘기를 같은 조선인이 공공연하게 하고 또 실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이죠. 좀 풀어서 번역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박경진 대령은 지난 6월 암살됐는데 범인인 현상일 중위는 문상길 중이라고 그랬어요. 등은 여기 서울에서 영창을 살다가 군법회의 해부되었다고 간단하게 신문에 실려 있었지만 30만 제주도민을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조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죠, 번역이? 여러분도 좀 매끄럽게 번역해서 읽으세요. 근데 이때 1948년 8월 이게 14일이죠. 유언이 석방된 날이니까 14일에 이 뭐야 우리 현상일 중위에 대한 판결이 나오죠. 그 바로 그 8일 후인가 총살형에 처해집니다. 한번 이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의 내막 그 역사적 사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게 소설에서 이방근의 입을 빌어서 어떻게 얘기되는지 재밌지?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하진 씨 재밌죠? 뒤에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역사 문학 1 그랬으니까 2도 있겠지? 자,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문학 2. 혹시 낭낭클럽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면은 이 김환란, 모윤숙 이런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모른다고요? 자, 이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이 소설을 보면은 6권 183쪽에, 그러니까 14장이지, 14장에 황동성이 지나가듯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황동성과 이방근이 만났지. 뭐 법률사무소 비슷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부동산이었죠, 부동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난설이 있는 곳에 잠깐 얼굴을 내밀러 가지 않겠습니까? 문난설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낭만클럽이라고. 이 낭만클럽이라고 했는데 이게 낭낭클럽입니다. 낭낭클럽을 포털 사이트에서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 기사들도 있고 정보들이 있습니다. 낭낭클럽을 찾아야 돼요. 말하자면 세련된 여성들이 모이는 곳인 셈이죠. 여류 작가와 시인, 그 밖에 예술가로 하는 사람들로 이 역시 세련된 남자들이 흥취를 더하는, 즉 미국 냄새를 풍기는 신사숙녀가 모이는 살롱이 있습니다. 미국 냄새를 풍기는 신사숙녀가 모이는 살롱.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 비밀 사교 단체라고 얘기했지. 좀 전에 문난설이 여기에 들렀을 때 이야기했는데 파티라도 여는 모양입니다. 작가 예술가라고 해도 삼류사류라고 해야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갈보 역할도 하는 경망스러운 여자. 그걸 세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대체로 남쪽에 남아있는 자로서 인류의 인물이 현재 있을 리가 없죠. 다 월북했다고 그랬죠.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문학 쪽만 봐도 김수영이 얘기했듯이 알맹이는 다 북으로 넘어가고 쭉쟁이만 남한에 남았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연극, 영화, 무용가 가수로부터 만담가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인류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미 군정이 시행되고 있는 이 땅서 지낸 생활에 종집을 찍고 최근 2, 3년 사이에 대거 38선을 넘어 입북했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뒷부분
인류는 다 월북했고 이 찌끄레기만 남한에 남았다.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뛰어난 시인들도 남한에 남기도 했죠. 대부분 훌륭한 예술가, 문화인들이 북으로 넘어간 건 또 사실입니다. 월북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비밀 사교 단체 낭낭 클럽을 주목해야 됩니다. 낭낭 클럽이 있었어요. 이 낭낭 클럽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요청, 요구 또는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비밀 사교 단체인데, 이 비밀 사교 단체는 이대 출신 그 여성 이 문화인, 학자와 예술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150명 정도가 회원이었다 그래요. 이 클럽 회원. 총재가 김환란입니다. 들어봤나? 이 이화여대에서 이 김환란 동상을 없애자고 한 운동들이 많이 있죠. 뚜렷한 업적을 남긴 친일파입니다. 김환란. 모윤숙은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시인이죠. 친일 서정주와 어깨를 겨루는 친일 시인이었습니다. 노천명 이런 사람들. 되게 이대 라인이에요. 이대 라인. 이 여성들이 이 미군정과 관련해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군들 있죠. 미군들과 외교 사절들을 이 비밀 사교 단체 낭낭클럽에서 접대했다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비밀 사교 단체였다는 것, 그리고 이 유명짠 미국 물 좀 먹어보고 영어 혀에 이 버터 좀 바른 이런 여성들이 이 사람들 접대했다는 것이지.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미국 냄새를 풍기는 신사 숙녀가 모이는 살롱 이랬잖아.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론 이 사교적인 얘기도 있었겠지만은 사교 클럽에서 늘 정치적인 얘기가 오가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모윤숙의 합작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승만은 남자 대통령, 모윤숙은 여자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윤숙은 뭐 최고의 문학 권력이었죠.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논문이 다 나와 있어요. 모윤숙에 관한 이런 관련 논문들 찾아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김환란도 그렇고 모윤숙도 그렇고 친일 이력을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싶었겠지.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좀 절제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지우기 급급해요. 덮어씌우기 급급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에게 딱 들러붙어서 이승만을 백으로 해서 또 그 뒤에는 미군이란 백이 있지. 백으로 해서 이런 비밀 사회를 만들어서 이승만 하자는 대로 한 거죠. 이게 왜 결정적이냐? 잘 봐. 여기 메논이라는 사람 있죠. 메논 다 확인해 봐야 돼. 메논이 누구냐면은 이 당시에 유엔 조선위원단이라는 게 와 있었어요. 유엔 조선위원단이라고 와 있었는데 이 유엔 조선위원단에서 남한 단독 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지. 이 6개 나라 대표가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 대표였습니다. 인도가 중립국이었단 말이지. 이 당시에 인도가 중립국이었는데 인도 대표가 바로 메논이야. 근데 메논은 잘 들어요. 이 메논은 남한 단독 선거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단 말이지. 이해가지? 그 3대 3이 돼요. 3대 3. 메논이 반대하면은 남한에 단독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유엔 조선위원단의 판단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메논을 꼬셔야겠지. 꼬셔서 이승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게 해야겠지. 그 메신저로 파견된 사람이 바로 모윤숙이었던 거지. 이 모윤숙과 메논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요. 이 프레시안 기사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최종고 교수의 이 글 소개와 함께 잘 보세요. 이 메논과 모윤숙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그 논문이나 글들 참조해 보세요. 이 메논이 돌아서 버렸어요. 단독 선거 찬성으로. 그러면 4대2가 됩니다. 4대2가 되면서 단독 선거가 확정돼 버리지.
비밀 사교단체 낭낭클럽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모윤숙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윤숙이 이승만에게 철저하게 복종한 대가로 모든 여성들에게 군림하는 자리에 오르지. 그리고 한국 문학 권력의 핵심 멤버가 돼요. 여성 문학 권력의. 훈장 다 받고, 그리고 이 팬클럽 회장 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윤숙이 쓴 그 친일 시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정주의 마스의 오장 송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찾아서 가능하면 올려주세요. 누가 올려줄까? 우리 하은 씨가 한번 해볼까? 모윤숙의 그 친일 시들 우리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이 게을러서 검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은 씨가 찾아서 가상대학 Q&A란에 올려주세요.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지나? 이 낭낭클럽? 살롱 애교? 이 밤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 이 사람들의 이력들. 왜 이 낭낭클럽 멤버들이 발벗고 나섰는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섭지. 친일 문학자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6권 212에서 15쪽까지 중요한 언급들이 아주 많습니다. 꼭 보세요. 길어서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부활은 정신적 노예의 부활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212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그 국민문학이라는 잡지하고 문장이라는 잡지를 사고 거기에 있는 백암흑이라는 비평가의 글을 읽죠. 이 백암흑은 백철이라는 비평가입니다. 백철이 일제 말기에 쓴 글들을 국민문학이라는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죠.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는 다하고자 맹세한 그런 잡지에 실린 글들을 쭉 읽어나가는 장면들이 있죠. 그건 실제로 국민문학이라는 잡지에 실려 있는 글 그대로예요. 그와 함께 이런 얘기들 보세요. 일본의 패전, 조선의 해방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문인들 얘기예요. 과거 고등경찰과 각종의 친일 분자, 민족 반역자층과 함께 부활했던 것이다. 문인들이.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해방 전과 마찬가지로 순수 문학론을 펼치며 문학의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성의 배제를 주장하며 현실 참여를 부정하고 좌익적 문학에 대항하면서 과거 자신들의 대일 협력 행위를 반공, 애국전선의 후방으로 돌리고 다시금 이 사회 전면에 나왔던 것이다. 뭐라고? 친일파라고? 일제강점기를 산 사람치고 조금이라도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친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아버지 이태수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우리는 지금 해방된 오늘날에도 살아남아 민족을 보존하고 있단 말이다. 이런 식으로. 문인들까지 이런단 말이지. 누구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 문학자의 자기 비판 얘기하면서 말했었죠. 이게 한국 문학사의 깊은 상처죠. 깊은 상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서정주나 모윤숙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동시에 던져야 되겠죠. 낭낭클럽 재밌죠? 아마 대부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낭만클럽이라 나와 있어서 비슷하게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죠? 이게 낭낭클럽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는 화들짝 놀란 사람이 많을 줄 압니다. 잘 찾아보세요. 낭낭클럽 이분만 가지고도 우리는 멋진 에세이를 쓸 수가 있겠지.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빌어먹을 8.15.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8.15가 정말 새로운 자주독립국가로 나아가는 이 축하의 장이어야 하는데 이
좌익은 이 남산에서 시위를 하고 우익은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위를 하고, 거꾸로 됐나? 이렇게 갈려서 시위하고 그러니 뭐, 뭐 참담한 노릇이었겠지. 그렇죠? 그리고 남한 단독만의 이 정부가 수립되는 날이니 그 심경이 옳겠는가. 특히 이건수의 입을 통해 잘 드러나죠. 이건수는 김구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이 김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김구 49년에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건수는 김구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우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 세력이에요. 김구 같은 사람들이. 이건수 같은 사람들이 보수 세력이지. 이건수는 게릴라나 이 남로당이나 좌파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김구와 여운형의 만남 그 어디쯤에선가 우리는 자주독립 국가를 모색하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다 암살해버리지. 여운형도 암살하고 김구도 암살하고. 그 암살의 뒤에 누가 있는지는 뭐 다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건수가 이방근에게 얘기합니다. 거물급 친일파, 지금 반민족 행위 처벌법 안에 대해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과거의 매국노들은, 이게 철저하게 이게 반민특위, 반민법이라고 그러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다 무력화되죠. 49년에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언제가 얘기했었죠. 그 반민특위 전이라는 만화책 꼭 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책 읽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이 반민특위 전이라는 이 만화가 있습니다. 한 권짜리 만화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지금 반민족 행위, 읽었다, 그지? 안에 대해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과거 매국노들은 3년 전 8월 15일, 너나 할 것 없이, 3년 8월 15일,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제국 일본과는 일단 작별을 한 셈이야. 그들의 주인이자 친우인, 잘 봐요. 잘 봐야 돼, 이 문장. 일본의 지배자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것이지. 서로 간에 굳은 악수를 하고 언젠가 재회를 기약하면서. 정말입니다. 이런 노래들이 많았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꼭 기다려다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마지못해 조선을 떠나면서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충실한 조선인 이 부하들 또는 하인들 또는 끈아풀들이 있었겠지.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잘 지키고 있어라. 이 재산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본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조선인들도 있었겠지. 지금도 그렇잖아.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정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지배 없이 우리는 야만 상태에서 못 벗어났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계보예요, 그 계보.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볼까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있었죠. 이 조선총독부의 그 마지막 총독이었던 사람이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아베 노부유키. 이 아베 노부유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무시무시하지.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어떤가? 감상이 어때요? 다 맞았지. 아베 노부유키 말이. 이 미군은 미군정은 일본을 완전히 하수인으로 거의 노예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거든. 이제 한반도의 반쪽도 노예로 끌어들여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친일 세력들을 대거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환희작약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친일 세력들이 대거 부활하니까 남한은 갈갈이 찢길 수밖에 없지. 지금까지도 친일파 청산이 뭐 이런 문제 나오고 그러잖아. 그 갈등 구조의 핵심에 이 친일 문제 놓여 있던 얘기지. 아베 노부유키의 무시무시한 저주가 그대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면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작가도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교육이 무섭습니다. 뭐 지금도 일본 가서 교육받고 일본의 지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잖아. 그 사람 다 친일파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겠죠. 이 연세대학의 류석춘 교수 같은 경우 보세요. 위안부 따옴표 치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해 창녀 딴둥. 또 이영훈 교수 보란 말이야.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일들이 독립국가에서 백주대낮지 아무렇지도 않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건수라는 사람이 혼이 나가 사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지. 일본인이야말로 보세요. 일본인이야말로 그들 친일파의 부귀 영달을 보증하고 지켜준 더할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뭐야? 일본인들이야말로 그들 친일파의 부귀 영달을 친일파 조선인이죠. 보증하고 지켜준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친우이자 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일본이 다시 조선에 상륙하는 그날에는 수건의 재회, 오랫동안 바랐던 그 재회를 달성하게 되는 셈인데 친일파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서울에 퍼져 있고 실제로 그랬다 그러죠.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신문사에서 있는 사람이니까 업무부장이지만은 신문사에 있는 사람이니까 비교적 장안의 소문에 밝겠죠. 그래서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외놈 침략자들의 안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데 하하 도대체가 오늘은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는 재수없는 8.15로군. 8.15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친파들이 대거 부활해서 자신들의 이 은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보세요. 520쪽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5권 520쪽. 이건수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들끼리 친일파들이에요. 그들끼리 서로 친목을 동무하면서 뭔가 결사와 같은 정치 공작 단체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제 만들었죠. 정치 세력을 만들잖아. 한민당 쪽에 그 친일파 세력들이 다 들어가죠. 그들끼리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그들 나름의 시국에 대한 전망과 정세 판단 등을 하고 있다는 건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야. 때로는 인류 요정에서 요리집이죠. 그 민족 반역자들끼리 친목회를 열고 있다잖아. 실제로 있다, 실제로.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일제 때 후작인지 백작인지 자위를 받은 자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자들 중에는 몇 개씩이나 되는 훈장과 교육치거는 천황이 내린 이 교육 헌장이야.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지. 박정희가 그대로 이 교육치거를 베낀 거죠. 애지중지 모시면서 때때로 꺼내 절을 하고 있다는 정보도 신문사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 천황의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을지도 모르지. 좌우간 그들의 집은 모두가 대저택으로 집안에 숲과 연못이 있을 정도라니까. 그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말이야. 놀랍지 않아요? 빌어먹을 8.15죠. 그러니까 이방근의 꿈이 심란할 수밖에.
그래서 어머니의 꿈을 꾸고 똥통에 빠지는 꿈을 꾸고 그런 그 악몽들을 꾸는 거지. 빌어먹을 파리로. 이 13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친일파 비판, 이 화산도 전체를 통틀어서 친일파 비판의 어떤 정점 같은 곳이기도 하지.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빌어먹을 파리로, 재수없는 파리로 얘기했습니다. 새우등의 철학은 우리 성호 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고양이와 관련지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 그 이방근의 외모 기억나죠? 우리 흰둥이 얘기하면서 말했었어요. 새우등 같기도 고양이 등 같기도 하죠. 이 고양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두운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고양이와 이방근의 유사성에 주목했었지. 새우등에 주목해서 이제 뭔가 짐을 진 자, 고독한 자, 그죠? 사유하는 자, 이 혁명과 반역 사이에서 이 사유하는 자, 그 회색의 사상을 전개하는 자로서 이방근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새우등의 철학, 유언이하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농담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을 구부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뭐 가운데 점을 찍어놨던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일본어 표기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이 번역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정도 그렇고요. 근데 뭐 번역한 사람이나 출판사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을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을 구부리나? 그런 새우등이 아니야. 그렇군. 무거운 짐을 진 인간은이겠지. 인간은 등을 구부린다. 구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괴로워한다. 괴로움에서 사상이 생겨난다. 이런 것도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하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조금만 바꾸면은 한국어 문장에 가깝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오빠는 역시 훌륭해요. 유언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접시에 내려놓고 작은 입을 벌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리얼리즘이에요. 그래요. 괴롭고 학대당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슬퍼하면서 생각하죠. 사상도 예술도 괴로움에서 탄생하잖아요. 오빠의 새우등은 괴로움을 지고 있어요. 유언이 아무래도 오빠를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나중에 소파의 사상과 새우등의 철학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내가 논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얘기할게요.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방근을 가장 잘 아는 유언이 보기에 오빠의 새우등의 철학은 바로 괴로움을 상징한다는 것이지. 뭔가 생각한다는 괴로움. 조선이 처한 이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어떤 지식인의 표상으로서 새우등의 철학을 상상하는 것이죠. 됐죠?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긴 설명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종교혁명 얘기도 우리 했었어요. 그죠? 우리 은서 씨가 발표하면서 종교혁명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었습니다. 이방근은 이 박갑산, 즉 황동성의 이 입당 요청을 거부하죠. 그리고 강문구의 입당 요청을 거부하죠. 늘 혁명으로부터 거리를 두죠. 그 거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보자 그랬죠. 회색의 사상과 관련지어서 계속 고민하자 그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황동성이 황동성과 이방근이 대화를 나누는데 거절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참가해서 참가를 하면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네, 황동성이 당 중앙 요청을 거부할 셈이냐 그러니까 거절한다 그러죠.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방근은 당 중앙, 조직 이런데 이 거부 반응을 보여왔죠. 계속해서 그
그런 태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절한다? 황동성의 얼굴 근육이 한순간 통째로 움직이듯 험악한 표정으로 변했다. 아니 강요? 내가 이방근 동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뭔가 강제로 신을 믿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이방근은 반사적으로 불필요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강제로 신을 믿게 한다? 비유, 아니 비유가 아니다. 종교와 혁명을 혼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혁명이 종교와 닮은 데가 있다는 것이다. 당의 절대성, 절대적 권위, 신이 바로 그렇고 그것이 국가 권력의 형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최인훈의 이 일련의 그 소설들과 대단히 흥미로워요. 광장도 그렇고 회색인도 그렇고 당의 절대성, 절대적 권위 이게 바로 이 종교와 뭐가 다르냐 말이지. 이게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석범 작가를 좋아할 리가 없지. 당의 절대성과 당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니까. 북한 체제 당연히 비판해야죠. 당연히 비판해야죠. 언제가 얘기했듯이 북한은 항일 투쟁을 어떤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거든. 김일성 장군이 만보선 전투에서 이 일본 그 적군들을 물리쳤다. 그게 자랑스러운 역사거든. 근데 놀랍게도 그 일본 천황제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모방하죠. 세습하잖아, 세습.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이게 그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아가는 꼴이지. 사회주의 체제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가능할 텐데. 그렇죠? 그런 비판 당연히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더 비판하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내 영역을 벗어난 얘기예요. 지금 여기 비판하기도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곳에서 비판의 눈을 부릅뜨고 있기도 힘들어요. 당의 절대성, 절대적 권위, 신이 바로 그렇고 그것이 국가 권력의 형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 권력이 바로 종교 형태를 띠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파시즘이 되고 그렇죠.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들, 내가 느슨한 연대 이런 얘기 했었지. 그리고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늘 그 내공이 튼실한 개인들, 시민 정신이 탄탄한 그런 개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튼실한 내면을 갖춘 개인들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연대할 수 있어야 되지. 연대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성숙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그나마 정말 정치적 투쟁을 거쳐서 민주주의적인 성취를 이루어왔죠. 앞으로 뭐 길이 멀긴 하지만 한순간에 과거로 회귀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자, 이런 부분도 잘 봐두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음도 볼까요? 유언의 선물, 이제 얼추 마지막입니다. 유언이 그 스웨터를 짜고 있었죠. 스웨터 짜고 있었는데 남승지가 참혹하게 죽는 꿈을 꾸고 나요. 꿈을 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남승지 씨의 일을 잊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별로 화제로 삼고 싶진 않았을 뿐이에요. 괴롭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죠. 고향 땅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남승지 씨 일을 잊은 적이 없어요. 잊으면 안 되지. 그 유언은 이번엔 오빠가 제주도에 돌아갈 때까지 스웨터를 다 짤 테니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남승지의 손에 전해달라고 말하여 오빠를 놀라게 만들었다. 어제 툇마을에서 짜고 있던 작은 털실에 그 단편이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털실 조각들이겠죠? 겨울에 대비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라산의 혹독한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작은 선물, 스웨터였던 것이다. 스웨터라는 이 매개물에 담긴 의미 알겠죠? 이방근이 서울로 온
핵심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유언을 일본에 유학 보내는 것이었죠. 특히 우상배를 만나면서 우상배 배에 태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지. 그리고 하동명 교수도 이게 동의했죠. 그런데 유언이 딱 잘라 거절하죠. 민망할 수밖에. 근데 유언은 점점 더 의식이 성장해 나가고 남승지와 어떤 교감의 그 폭이 넓어지죠. 접촉면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방근은 괜히 좀 비겁해 보이잖아. 나도 일본에 갈까 말까 생각하고. 이방근의 자기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방근 고민이 어떤 식으로 깊어지는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혼의 선물까지 잘 봤죠? 네, 앞에서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75분 만에 강의를 끝내게 됐네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서. 오늘 제 8강 화전도 13장에서 14장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두 시간을 끝날 얘기들이 아니죠. 그런 얘기들은 또 여러분들의 사유의 여백을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